네, 계속해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김준수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김홍교 위원장님께서 두 명의 발제자를 두는 경우는 대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있거나 또는 논의의 폭을 좀 더 넓히려는 경우에 있다. 아마 그 해당되는 게 바로 오늘 김준수 세션일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광석 선생님, 그 다음에 토론자로 가톨릭대학의 오주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준수 선생님 유가족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김준수 선생님의 손녀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 김유빈 선생님인데요. 현재 채널A 기자십니다. 그래서 손녀가 와주신 건 대단히 감사한데 채널A 기자, 그러니까 바로 길 건너에서 오신 것 같아서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멀리서 온 것 같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김준수 선생님의 손녀이신 우리 김유빈 선생님 모셔서 할아버지 김준수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 시인의 손녀 김유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언니인 김유미와 함께 나오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호주 선교사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호주 선교사가 서 있는 하늘은 호주에서 가져온 하늘 같더라. 5살의 통찰력이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서 탐구하셨던 사물의 본질, 그리고 의미와 무의미 세계에 대한 고찰이 5살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언니랑 저의 문학적인 감수성을 어렸을 때부터 깨우쳐 주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랑 언니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백일장 놀이를 하면서 시와 소설을 검수받았던 그런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살려서 둘 다 대학 때는 국문학을 전공하게 됐고요. 졸업 후에는 언론계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사건 현장에 나가면요. 사건들이 너무 복잡해서 도무지 그 사건 속에서 핵심과 본질을 찾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본질을 찾게 되면 저희 기자들끼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디어 기사 제목을 뽑았다고요. 네, 그렇게 제목 뽑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제목을 가진 뒤에야 어쩌면 그 기사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저희 할아버지의 시 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것들에 누군가가 그 빛깔과 향기를 알아봐주고 그에 걸맞는 이름을 불러주면 비로소 꽃으로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8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다시 그 김춘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되어서 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대시인은 손녀들하고 놀아줄 때도 백일장 놀이를 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오늘 김춘수에 관한 거는 좀 논의의 폭을 넓혀볼 텐데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조광석 선생님은 그 김춘수 하면 떠오르는 그 무의미에 관한 걸 정점으로 삼아서 논의를 넓혀주실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발표자인 이경수 선생님은 김춘수의 또 다른 면모, 아까 말한 5살 때 호주 선교사의 하늘은 호주에서 가져온 것 같다라 했는데 바로 그 로컬리티에 관한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논의의 폭을 넓혀줄 것 같습니다. 자, 조광석 선생님 마이크 드리는데요. 좀 시간이 20분밖에 허려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세대학교 국문과의 조광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춘수 시인의 시세계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 발표문은 앞부분은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고 중반 이후부터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61년에 한국 전후 문제 시집이라는 엔솔로지가 간행이 됩니다. 그리고 1967년에 52인 시집이라는 엔솔로지가 간행이 돼요. 상당히 방대한 규모의 엔솔로지고 그 두 엔솔로지를 종합하면 해방 이후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우리 시단의 흐름을 좀 일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들을 일별하면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 한국 문학에서 모더니즘 얘기할 때 모더니즘이란 말 자체도 너무 함의가 크긴 합니다만 뭐 30년대, 50년대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또 1960년대 하면 많은 분들이 난해시 또 한편으로는 참여시 이런 용어를 통해서 시세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61년과 67년에 발표된 엔솔로지를 일별을 해보면 실제로 60년대 중반까지도 아마 이 발표되는 시들의 그 양적인 비중을 생각하면 제 생각엔 70% 이상의 시들이 아마도 청록파 계열의 시인들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그런 시세계를 지향하는 시인들의 시 그리고 유치환 시인이나 서정주 시인의 시 세계를 뭐 사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영향권 속에 있거나 적어도 그런 시세계를 지향하는 시들이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50년대, 60년대를 모더니즘 혹은 나네시아 시대로 기억하는 것은 양적인 비중이 아니라 임팩트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중으로 보자면 발표된 지면의 양적인 비중으로 보자면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0년대, 50년대를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통적 시세계 혹은 뭐 자연지향의 시세계 혹은 뭐 여러 다른 그동안에 이제 그 있었던 시세계와는 달라지는 시세계의 출발점이 뭘까 하는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 김춘수 시인의 중요성이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뭐 김차영 시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소위 신실온 동인들, 40년대 후반의 신실온 동인들 그리고 50년대 초반의 이 후반기 동인들로 이어지는 일군의 젊은 새층 모더니스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한쪽에는 정치적인 발언이 직접적으로 개진되는 정치적 시와 또 한쪽에는 그 후반기 동인들의 표현 그대로 그대로 빌리자면 소위 그 음풍 영어를 하는 이 화해적 시 이런 시들의 시세계 양쪽을 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길을 한번 모색해 보려는 시도였고요. 김춘수 시인이 수레에 의하면 한국 전쟁 당시에 부산에서 김경림 같은 시인이 김춘수 시인에게 후반기 동인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도 있었는데 그 뜻에는 자기도 동의했지만 그러나 뭐 내가 추구하는 시각은 조금 다른 바가 있어서 거절까지는 아니어도 어찌 하다가 뭐 같이 하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후반기 동인 혹은 일본의 젊은 모더니스트들이 하려고 했던 그들이 내세웠던 서정의 변혁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실론에서 제출된 상당히 흥미로운 중요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후반기 동인들이 시세계를 일관되게 개진해 나갈 여건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식했던 우리 시의 서정의 변혁의 필요성을 작품을 통해서 스스로 그걸 실론으로 정립해 놓든 그렇지 않든 작품을 통해서 입증해 나가거나 그 변곡점을 만들어 놓은 중요한 시인 중에 한 명이 김춘수 시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세계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에 잠깐 요약해 놨는데 뭐 시인 스스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돌아와서 40년대 후반에는 이건 시인 스스로의 표현입니다. 선배 시인들의 시를 습작하고 있었다라고 했다가 관념의 무진 기갈이 와서 50년대에는 소위 릴케적 전회 그 얘기는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존재론적 탐구가 담긴 시들을 50년대에 쓰시다가 60년대 오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런 시들은 이미 릴케 같은 사람이 다 하고 간 거 아닐까 하는 자기 반성을 다시 한번 하면서 새로운 시세계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강렬한 에너지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비유적 이미지, 서술적 이미지 얘기하는 이제 그 국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은 타령적 기타라는 60년대 후반에 발표된 시집에 실린 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다른 글에도 썼습니다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의식들을 의식적으로 지향하면서 시를 쓰는 시기에도, 예를 들면 60년대 후반에 소위 무의미시라고 하는 시들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던 그런 시점에 거의 동시적으로 게시되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 91년에 발표된 장편 처용단장의 시세계입니다. 동시에 떠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늘 이게 김춘수 시인 하면 늘 이게 궁금하고 들여다보고 해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한 번 더 미궁에 빠지게 되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 의식이 어쩌면 그렇게 동시에 개진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 그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정동적 동요라는 렌즈와 변증법적 몽타주라는 렌즈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김춘수 시인의 이 무의식에 깊이 자리 잡은 여러 번 언급하신 세타가야서 사건을 비롯한 역사는 의미는 곧 이데올로기, 요 세계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또 한편으로는 아까 서술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이야기할 때 시 내적인 방식으로 텍스트에서 이미지가 개진되는 방식으로 타개해 보려고 했던 어떤 이 새로운 시적 지향, 이런 것들을 정동적 동요와 변증법적 몽타주의 기량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대략 50페이지 정도까지, 49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중간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무의미시로 여겨지는 눈물 같은 시 역시도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이 그 완전히 무의미적인 어떤 병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뭐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동시병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참조점들이 필요했는데, 예컨대 이 4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이라는 이 사람이 이미지에 대해서 해놓은 흥미로운 얘기를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이미지는 무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다. 이미지는 또한 하나도 아니다. 이미지는 둘조차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미지의 이중체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쩌면 이 동시병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참조가 될 만한 논의여서 이미지의 이중체제, 그러니까 무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눈물이란 시, 흔히 무의미시의 대표작으로 여겨지는 눈물이란 시를 놓고도 무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다. 이미지의 이중체제 속에서 진동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진동은 그러니까 누차 표현하고 있는 그 외상, 세타가야서 사건을 비롯한 역사 혹은 이데올로기로부터 받은 이 상처, 그 외상을 푸는, 혹은 그 외상과 관련된 무의식적 정동적 동요와 관계가 돼 있겠다 하는 게 저의 가설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김춘수 시인은 시와 산문에서 거듭해서 세타가야서 사건 얘기를 했고, 그 사건이 남긴 외상적 그 상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거듭해서 괴로운 일이면 말하지 않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는가와 관련해서는 그런 양상을 설명하는 정신분석의 맥락을 좀 참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 주체가 외상의 현장으로 거듭 귀환하는 것은 충동과 관계가 깊은 것이고, 그 외상의 자리에 정신분석의 설명입니다. 외상의 자리에 이 말하자면 향유가 있는 것이죠. 뭐 여러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그리고 외상의 자리로 거듭 귀환하는 바와 결부된 충동은 결국은 몽따주의 형식으로, 논리 정연하게가 아니라 몽따주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가설들을 풀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요, 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동시병발 그리고 간극에서의 이 정동적 동요 양상 이런 것들을 메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가 50페이지, 51페이지에 인용된 두 편의 시고 이 두 편의 시가 이 53페이지 4라고 되어 있는 그 앞단락을 읽겠습니다. 김춘수는 관념과 본질의 세계를 벗어나 이미지를 위한 이미지로서의 서술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메타시에서도 이미 선명하게 간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극 이미지야말로 김춘수 시인의 60년대 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김춘수 시인의 시의 핵심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대 시의 아까 말씀드린 이 서정의 변혁이라는 표현을 후반기 동인들이 썼는데 그와 결부된 중요한 국면이라고 보입니다. 이 간극 이미지는 김춘수가 일생 동안 궁구해온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하는 물음과 관련된 정동을 시의 전면에 배태시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시의 특히 타령적 기타에 실린 시들의 이미지를 텍스트 내재적으로 좀 분석해서 접근해 갈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었고요. 문제의식은. 그와 관련해서 이 아까 외상과 충동이 결합이 될 때, 그것은 결국은 그때의 충동, 외상으로 거듭 귀환하는 이 충동은 논리적 진술에 의해서 표현될 수는 없는 것이고 몽따주에 의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자크라강의 말인데요. 이 몽따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상징적 몽따주와 또 변증법적 몽따주라는 렌즈를 한번 차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단 기본적으로 몽따주이기 때문에 논리 정연한 흐름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갖춘 것은 아닌 형태죠, 몽따주. 그러나 그런 몽따주에도 상징적 몽따주와 변증법적 몽따주가 있다. 어쩌면 이 아까 동시병발의 간극, 거기서 울리는 정동적 동요, 그리고 이미지의 이중체제, 무와 전체 사이를 오가는 이미지의 이중체제,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상징적 몽따주와 변증법적 몽따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저의 또 하나의 가설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54페이지부터 시를 인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55페이지에 나의 하나님 시 인용 밑에부터 읽겠습니다. 잘 알려진 시니까 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늙은 비에 푸죽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 슬라브 여자의 마음속에 가라앉은 노쇠 항아리, 어리디 어린 순결, 젊은 느릅나무 잎새에서 이는 연두빛 바람 등은 그 자체로 이질적인 이미지들의 연쇄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연쇄는 김춘수가 의도한 대로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의 처단, 이건 스스로 김춘수 시인이 스스로 쓴 표현입니다. 그런 효과를 구현합니다. 낯선 것들의 병치가 청신한 감각을 북돋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이미지들은 하나의 대표 단습격인 이미지와 교환 관계를 이룹니다. 제가 이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은 왜 화폐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물물 교환했다가 어떤 대표되는 게 하나가 이 다른 것들과 교환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가 하는 그런 건데요. 생략을 했습니다. 일종의 상징적 교환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미지들의 위계 관계 속에서 최상위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치된 이미지들이 충돌과 파격을 이끈다 해도 결국 하나의 의미망 속으로 수렴되기 마련입니다. 상징이 구체자들과 교환되는 하나의 보편자로 기능한다는 의미에서 이 시의 이미지들은 상징적 모자이크를 구성합니다. 김춘수 시인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분명한 단절이 존재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신적인 영역과 질서를 엿보는 한계 속에서의 쉼없는 되풀이. 저는 이것이 김춘수 시인의 60년대 시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그런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아이러니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그걸 통해서 시의 의미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병치된 이미지들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상승적 초월, 그리고 순수의 세계와 인간의 발자국 이런 것들이 대비적 의미망 속에 구축되는 효과를 거두게 만듭니다. 5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계 분할의 폐지와 변증법적 몽따주. 겨울밤의 꿈이라는 시,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건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이 겨울밤의 꿈, 그러니까 같은 김춘수 시인 스스로는 아마도 둘 다 서술적 이미지의 세계에 속한다라고 분류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요 논문의 렌즈들을 통해서 분류를 다시 해보면 두 시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조금 다르더라 하는 판단이고요. 56페이지 읽겠습니다.
겨울밤의 꿈의 이미지 구성 원리는 이와 다르다. 이 시의 이미지들은 김춘수 시인의 표현을 다시 빌리면 이미지에 의한 이미지의 처단에 의해 변증법적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이질적 이미지들의 충돌, 이미지들의 파토스를 통해 예기치 않았던 삶의 비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앞서 살펴본 메타적 시인 시일의 시적 딕션, 즉 허물어진 세계 안쪽에서 우는 가을 벌레를 말하라, 그 흐름과 굴뚝을 말하고 겨울 습기와 한강변의 두더지를 말하라라는 태제의 충실한 사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평가에 의하면 서술적 이미지의 좋은 용례가 되는 이 시 역시 이미지의 이중체제, 즉 무도 아니고 전체도 아닌 그 사이에서 진동하는 그 이중체제를 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박한 저녁상, 연탄, 주라기의 지층, 시조새로 연쇄되는 이미지들은 특정 관념이나 정서를 기원이나 목적으로 삼아 위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상징적 모자이크의 구성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주라기의 시조새 이미지는 위계적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이질적인 것의 충돌을 야기하는 이 이미지들의 병치는 어느 한쪽을 다른 이미지의 부수적 효과로 삼는 대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대등한 수평적 위치를 점하게 합니다. 그 결과 시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지의 모자이크를 통해 시민들의 소소한 삶은 자연 전체의 질서나 한 시대의 시공을 넘어서는 거대한 입법과 접속됩니다. 이 시가 성공적인 것은 의미와 관념을 완전히 배제한 서술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실제와 무의식, 구체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 사이에서 진동하는 간극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의 이중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념이나 의미 배제의 시학의 의도, 김춘수 스스로 표방한 의도와는 별개로 이 변증법적 모자이크에서 이미지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용 단장, 처용 그 3장, 아마도 타령적 기타에서 이미지의 이중체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이후 김춘수의 시색의 양가적 분기를 압축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면 처용단장이겠죠. 그런데 타령적 기타에는 이와 관련된 작품이 2편 실려 있는데 대단히 흥미롭게도 이후 91년에 완결된 형태로 출판되는 장시 처용단장의 일부를 이 시집에 수록하려고 하다가 여기 이제 이 처용단장의 시들하고 여기 있는 처용과 처용 3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 스스로는 이미지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싣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럼 그때 이미지상의 혼란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예, 처용 3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곧 뒤로 가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이미지의 병렬과 모자이크를 구성 원리로 삼는다. 각 연에는 각기 중심적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고 연마다 수사적 구조를 통해 의미 맥락을 통화하는 어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이힐의 뒷굽이 비치라는 순간 조금 기울어진 그대, 서쪽 마을에 바람바지 서북쪽 늙은 회나무가 있는 곳에 있는 그대, 3년에는 바다와 관련된 이미지들 가운데서 상기되는 그대가 시적 발화의 청자이자 대상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그대를 특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 역시 여기선 중요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지의 모자이크를 통해 시적 정황을 부여받은 대상으로서의 그대가 존재할 뿐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각 연의 통사적 의미론적 구조를 결정하는 몇몇 시어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나 그래도 그날로부터 아직은 이라는 시어가 이 시의 구조적 의미론적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어들은 처용 단장 일부의 이미지상의 혼란과도 깊이 관계가 됩니다. 처용 3장의 각 연들을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시어들을 중심으로 배치하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시 2에서 뭐 제가 설명으로 대신했습니다만 그 이미지가 소위 인간적 처지나 지위와 관련된 것임을 상기해 보면 결국 처용 3장에서의 그대는 원형으로부터 조금 기울거나 이질어진 채 인간의 지위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시적 발화자의 노래와 춤의 원천이 되고 아직은 순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그래도 아직은 같은 접속어가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 변화의 이전과 이후를 가름하는 의미론적 얘기를 포함하고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타령적 기타에 실린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2편 중 한 편인 처용은 이와 상통한다고 보입니다. 이 처용이 지시하는 것은 다시 간극입니다. 인간들 속에서 인간들의 밟히며 남의 속도 모르는 것 같은 구절은 바다나 상수리나무, 금빛빛을 치는 새들과 처용의 존재론적 지위가 다름을 그리고
바로 그 차이와 간극을 제시합니다. 김춘수에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처용이 문제적인 것은 아마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처용은 다름 아니라 이 간극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년의 안온한 풍경에 대한 서술적 묘사로 재처리되어 한결 단정해진 이후에 처용단장 장편에서는 요 내용들이 조금 더 단정하게 저는 재가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일부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상당히 달라 보이는 이유는 이미지의 구조 때문입니다. 아직 간극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는 발화자의 목소리를 담은 처용 3장의 이미지들은 외양은 비슷해 보여도 실질에선 다릅니다. 처용 3장의 이미지들은 아직 전체와 현실과 초월적 세계, 순결과 타락, 의미와 무의미, 역사와 언어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암호로서의 이미지와 중단으로서의 이미지 사이에서 바로 미학적 이미지의 이중적 본성 안에서 이미지의 이중체제 안에서 요동치고 있으며 그 이미지의 요동은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라는 김춘수 필생의 질문, 거기에 담겨있는 주체의 정동적 동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김춘수는 소위 중간까지 넘어가겠습니다. 타령적 이탈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 분기가 완전히 별개의 두 가지 실험이 아니라 이미지의 이중체제 혹은 미학적 이미지의 이중적 본성 안에서 양가적으로 성립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문제적 시집입니다. 이것은 김춘수 시인에게뿐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현대 시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역사로부터의 도피와 역사와의 마주섬의 동시적 성립은 김춘수에게 있어 특정 시기까지는 그랬고 그 다음엔 이렇다 하는 단계적 국면이 아니라 일종의 경향으로서 줄곧 내재하는 시적 특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0년대 김춘수 작품들에 나타난 이미지들의 구성 원리와 속성들을 통해 이 점이 명료하게 파악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술적 이미지나 무의미시가 논의될 때조차 김춘수의 시를 허무의식이나 도피의 소산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허무나 도피가 아니라 간극에서의 동요와 충돌이 60년대 이후부터 처용단장이 완성되던 91년 무렵에 이르기까지 그의 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된 정동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소개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논문 길이가 만만치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 시사 속에서의 김춘수의 위치를 정의를 하시고 또 김춘수 씨의 가장 문제적인 부분을 이 변증법적 몽타주 기법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막바로 지금 토론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의 오주리 선생님 토론 바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주리입니다. 시 쓰고 있고요.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주년 탄생 기념 작가 심포지엄에 대사문화재단과 한국작가회의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광석 선생님에 대한 토론은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조광석 선생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조광석 선생님께서는 김춘수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십니다. 조광석 선생님께서 열어보신 김춘수 연구의 지평이 저의 박사 논문 김춘수 형이상시의 존재와 진리 연구에도 큰 지혜를 주셨음을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합니다. 부디 오늘 심포지엄이 김춘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문학사적 의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100년이 나아가야 할 바에 초석을 다질 수 있게 기원합니다. 조광석 선생님의 김춘수 시에 나타난 정동적 동요와 변증법적 몽타주의 기량에 관해는 무의미 시와 처용단장으로 대표되는 김춘수 중기시에 나타난 정동과 이미지의 연관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시도하신 논문입니다. 조광석 선생님께서는 김춘수가 던진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김춘수가 역사 한가운데서 느꼈던 실존적 정체성의 갈등을 보여주며 바로 이러한 질문이 그의 가장 근본적인 창작의 태도라고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갈등이 정동적 동요를 일으키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이미지상으로 변증법적 몽타주로 나타난다고 논증하십니다. 이것을 간극의 정체성과 간극의 이미지로 보면서 김춘수를 역사에 대한 허무와 도피의 시인으로만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저는 조광석 선생님의 이러한 논증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눈물은 무의미 시의 대표작으로 간주되고 지시 대상과 의미의 세계를 배제한 서술적 이미지들의 연쇄와 병치로 이루어진 시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조광석 선생님께서는 이 시의 이미지가 개인적 처음으로 비롯된 것임을 김춘수의 내 속에 자란 예수라는 수필의 구체적인 논거들과 대질하여 증명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 과연 의미가 배제된 시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시의 의미는 해석하는 자에 의해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에서 의미가 배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숨겨진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눈물이라는 시가 상당히 내적으로 완결된 상징들의 연쇄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컨대 이련은 성경의 구약에서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 남자인 아담과 인간 여자인 이브가 원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 있으며 이와 대비되어 이어는 성경의 신약에서 원죄로부터 구원해줄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는 기적과 부활로 승천했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또한 일련과 이연이 한 편의 시로 일관성을 지니도록 하는 시어는 젖어 있다입니다. 이 시는 젖어 있다를 매개로 일연과 이연이 대칭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저는 이 시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 그것도 개인적인 상징보다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적 의미로 구조화되어 있고 또 시작의 과정도 유희와 방심 상태가 아닌 이성에 의해 논리적으로 계산되어 있지 않은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광석 선생님께서는 김춘수의 종기 무의미 시의 실패를 자기 구원의 실패와 전체 이미지 또 모두 아닌 간극 이미지의 실패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는 김춘수 후기 시가 종교적 구원을 추구하는 데 이르고 의미의 시와 무의미의 시가 지향된 데 이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실패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질문을 드립니다. 무의미 시의 시작 시점과 처용단장 연작이 시작된 시점이 같지만 처용단장 연작이 완성되어 처용단장이란 한 권의 단행본인 서사시로 출간된 것은 1991년입니다. 처용단장이 완성되는데 30여 년, 그의 인생의 중년이라는 시간 전부가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김춘수의 인생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문단의 순수와 참여로 양분된 가운데 순수를 대표하는 시인이 되었으며 문단에서의 성공적 입지를 바탕으로 1980년대 전두환 정권하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으로부터 벗어난 처신을 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은 그의 시에 다시 역사와 정치에 대한 소환을 가져왔습니다. 처용단장 4부에서 신치호 등이 소환된 것은 초기시, 박안제 등에 나타난 민족의식, 그리고 후기시 1040편에 나타난 장준하 등과 연결되며 김춘수의 시는 한국 현대 사상사를 이해하는 데 빠져선 안 될 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무의미 시의 실험은 한국 현대 시사에서 유의미한 시일패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술적 이미지 실험으로서의 무의미 시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관념의 대체물로서의 은유적 이미지를 벗어나 대상의 직물적이고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포획하고 묘사하려는 순수하게 미학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춘수가 무의미시를 포기한 이후에 또 후기시에 계승되었습니다. 김춘수의 후기시에는 초기시와 같은 관념적이고도 존재론적인 주제가 종교적인 변주로 다시 돌아와 있으면서도 중기시와 같은 서술적 이미지가 공존합니다. 이러한 후기시는 의미의 시와 무의미 시가 변증법적으로 지향된 것이라고 김춘수는 스스로 자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광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김춘수의 무의미 시의 실패는 한 시인의 자신의 일생에 건 진리의 도정에서 필연적이고도 유의미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여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광석 선생님께서는 겨울밤의 꿈을 이미지에 의한 이미지의 처단에 의해 변증법적 모자이크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조광석 선생님의 그런 해석에 충실해서 이 시를 살펴보면 정립, 서민의 가정 이미지, 반정립, 주라기의 시조세 이미지, 합, 서민의 집의 시조세로 변증법적 몽타주의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도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소박한 전역상 연탄, 주라기, 지층, 시조세로 연쇄되어가는 이미지가 위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데는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몽타주나 모자이크의 이미지는 무의식의 주체가 유년기에 상실했던 사랑의 대상을 되찾으려는 충동을 느낄 때 그 충동의 목표가 되는 파편적 대상들의 이미지라고 이해됩니다. 무로부터 창조되는 것은 역사의 한가운데 던져져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실존적 질문을 던지는 주체를 무로 되돌리고 새롭게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 자신을 창조해내는 예술가로서의 신이라는 주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몽타주나 모자이크는 마치 꿈 이미지처럼 일련의 무의식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는 것과 같은 내면적이고도 비논리적인 이미지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겨울밤의 꿈은 어떤 의미에서 그 이미지의 연쇄가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 시에서 연탄이 석탄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현재와 지질 시대를 연결해주는 열쇠 이미지가 아닌가 합니다. 이 시의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는 대워주다인데 이 대워주다도 바로 연탄으로 파생된 것입니다. 석탄이 파묻혀 있는 깊은 지층에서 시조새의 뼈가 나왔을 것이라는 연상과 함께 연탄에 의해 온기로 가득해진 집의 지붕 위에는 시조새가 앉아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의 이러한 이미지들의 연쇄는 그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과학적인 논리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 조광석 선생님의 말씀을 청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오주리 선생님 질문은 그 조광석 선생님 인용한 작품에 대한 해석에 관한 넓이를 좀 더 더해줄 수 있는 매우 재밌는 질문인데요. 역시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는 답을 통해서 더 좋은 다음 논의를 기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주리 선생님 논문도 글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 2, 3번이 보니까 1번, 3번은 맥락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2번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완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실패라고 한 것은 김춘수 시인이 스스로 도달하고자 한 지점에 자기가 저 목적지로 가야지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이지 김춘수 씨의 전개나 시사 전개에서의 실패는 당연히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이제 변증법적 후기시, 저는 김춘수 시인의 후기시에 대해서는 아직 한 편도 글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춘수 시인의 후기시가 무섭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지향을 해서 다시 의미의 세계로 돌아갔다면 처음 출발할 때 하고는 좀 다른 지점이 아닐까. 간극을 거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목적지는 달라진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맥락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계산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과학적 논리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이 변증법이 정반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변증법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때 변증법적 이미지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 정반합보다는 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태, 다시 구체자들이 새로운 보편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의미에서의 아도르노적 부정변증법에 가깝다. 그렇다. 왜냐하면 이 3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정반합으로 읽으면 제가 사용한 렌즈로에 따르면 이제 상징적 몽타주가로 다시 귀결된다는 것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정변증법의 의미에서 변증법적 몽타주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 이런 얘기를 두 질문을 합쳐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에 왜 뿌앙드 카피똥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모른다 이렇게 됐을 때 맨 마지막에 이게 전개 자체는 두서없이 되는데 마지막에 땅 방점을 찍을 때 다시 다 소급해 가서 앞에 의미들이 확정이 되는 그런 결절점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오주리 선생님 말씀을 참조하자면 이게 의도적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됐거나 과학적 논리에 기댔다기보단 지금 말씀드린 그 뿌앙드 카피똥처럼 다 쓰여주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런 의도들 혹은 그런 의미들이 저는 무의식적이라고 보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아까 간국에 또 정동적 동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더라. 그런 것들 반영이라기보단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더라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참조를 해가면서 양쪽 이미지는 무도 전체도 아니다 하는 그 이중체제 문제 다시 더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저는 조광석 선생님 논문을 읽으면서 가졌던 생각을 오주리 선생님이 토론문에서 아주 잘 담고 있었다 그런 그 독자로서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광석 선생님, 오주리 선생님 두 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